자, 2차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고전검사 이론의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의 변별도라는 것의 정의는 문항이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이야기해요. 자, 문항 변별도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 그리고 낮은 학생을 변별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문항 변별도 지수예요. 그래서 개개의 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능력이나 그 특성의 유무를 얼마나 잘 가려내는가 하는 것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검사에서 그 총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얼마나 잘 구별해 주는가 하는 것과 또 연관이 있죠. 자, 문항을 변별하는 그 문항의 변별도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집단과 하집단 간의 문항의 차이로 구하는 문항 난이도의 차이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항 반응과 총점 간의 상관 개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그 상하부 집단의 그 난이도 차로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공식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검사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이 높은 학습자, 우리가 총점이 높은 학습자를 상위 능력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총점이 낮은 학습자를 하위 능력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집단을 양분을 해서 상위 집단 학습자가 각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비율, 그리고 하위 집단의 학습자가 또 그 정답을 맞히는 비율, 그것을 측정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더 높아야지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하냐면 상위 집단이 더 정답을 맞히는 비율이 높은 문항, 그게 바로 변별력 있는 문항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DI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항 변별도의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RU하고 RL이 있죠? 자, 이거는 상위 능력 집단의 정답자 수하고 하위 능력 집단의 정답자 수를 얘기해요. F는 뭘 얘기하냐면 각 집단의 피험자 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뒤에서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3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위 능력 집단, 하위 능력 집단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문항의 변별도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예문에 나와 있어요. 상위 능력 집단을 27% 정도로 잡을 거고 하위 능력 집단을 또 27% 정도로 나눌 거래요. 그러면 300명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쭉 서열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했을 경우에 1등부터 300등까지 줄 세우기를 했을 경우에 27%에 해당하는 그 총점의 27% 총점을 보고서 줄 세우겠죠. 예, 그거에 2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81명 정도가 되고 또 아래에 하위 2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또 81명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정답을 맞춘 학생은 75명, 상위 집단 학생 중에서 오답을 맞춘 학생은 9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 자, 그리고 하위 집단 81명 중에는 정답을 맞춘 학생이 27명, 오답을 맞춘 학생이 54명이라고 해요. 이 문항을. 자, 그러면 이 문항은 지금 어떤 문항에 대한 상관표라고 했는데, 만약에 1번 문항이라고 해봅시다. 국어과의 1번 문항. 자, 이 1번 문항에 이제 상관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이 1번 문항의 변별도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문항 변별도 지수가 DI죠. 디스크리먼테이션 인덱스의 약자로 DI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81이라는 숫자는 뭐죠? 예, 피검자의 수죠. 각 집단의 피검자의 수. 상위 집단도 81명이고 하위 집단도 81명으로 우리가 밑에 동일하니까 이렇게 81로 그냥 한 번에 적은 거예요. 자, 81분에 얘가 75, 정답을 맞춘 그 명수죠. 상위 집단에서 정답을 맞춘 학생들 75명, 하위 집단에서 정답을 맞춘 학생들 27명을 뺍니다. 예, 빼라고 돼 있죠? 예, 빼고 나면은 이게 몇 명이 나올까요? 예, 한 48명 정도 나오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81분에 뭐가 돼요? 48이 되고,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약분을 하고 나누기를 해보면 요게 이제 0.59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이 0.59라는 이 변별도 지수는 이 1번 만약에 1번 문항이라고 아까 했죠. 우리가 국어과의 1번 문항인 0.59라는 이 변별도 지수는 과연 잘 변별을 하는 지수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거는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서 요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문항 변별도 평가 기준에 의하면 0.59 정도면 이게 4.0 이상이면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0.59 정도면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0 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 예, 보면은 0.59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문항 변별도 지수에서요. 상위 집단이 만약에 모두 정답을 맞히고 하위 집단이 모두 오답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이 DI가 1.0이 나와요. 1.0.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정답을 모두 맞췄다고 해보세요. 상위 집단이 81명이 모두 맞췄어요. 하위 집단 0명이에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수식이 81분의 81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상위 집단이 모두 오답했어요. 상위 집단이 모두 정답을 맞춘 사람이 없이 0이었어요. 하위 집단이 81명을 맞췄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81분의 81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하위 집단이 모두 다 정답을 마치고 상위 집단이 모두 오답을 했을 경우에도 1.0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1.0,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모두 다 정답을 맞추고 모두 다 오답을 맞출 경우에는 우리가 문항의 변별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좀 변별력이 없는 문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의 변별도를 이제 양분 삼각인수를 이용한 문항의 변별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피험자가 예문이 피험자가 5명이 있고 문항의 점수가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이 있고 총점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5명의 피험자가 세 문항에 응답한 응답 결과와 총점을 보고 우리가 문항의 변별도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1번 문항의 문항 변별도를 계산을 할 때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여기 총점에서 보시면은요. A 학생이 3점, B 학생이 2점, E 학생이 2점으로 C하고 D 학생보다 총점이 높지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A, B, E 학생이 이제 문항의 답을 맞추고 능력이 낮은 C, D 학생이 문항의 답을 맞히지 못하는 문항을 찾으면 그게 문항의 변별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자, 여기에 이 수식이 나와 있죠. 이 수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계산한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근데 상관계수의 그 공식에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1번 문항하고 3번 문항을 한번 보세요. 1번 문항이 3번 문항보다 변별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1번 문항이 지금 변별도가 0.88 정도가 나왔어요. 그쵸? 예, 근데 3번 문항의 변별도는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0.3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봤을 때에도 자, 1번 문항은 총점이 높은 학생들이 문항을 모두 맞았죠? 예, 그런데 3번 문항은 어때요? 총점이 높은 학생들 중에서 문항을 맞은 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쵸? 2번 문항은 어때요? 예, 두 명, 여기 A, E까지. 예, 요 세 명이 다 맞춘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 문항하고 1번 문항이나 2번 문항을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3번 문항이 좀 변별력이 떨어지고 1번이나 2번 문항이 좀 변별력이 높다라는 걸 계산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아까 0.88이 여기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문항의 변별도가 문항의 변별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계산하거나 이러는 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표를 읽어볼 줄은 아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문항의 추측도를 살펴볼게요. 자, 문항의 추측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총 피험자 중에서 문항의 답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추측해서, 그러니까 찍어서 문항의 답을 맞춘 피험자 수의 비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위형 문항이나 우리 선다형 문항 같은 경우는 문항의 답을 맞힌 피험자 중에서 추측해서 맞힌 피험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틀린 문항에 벌점을 주지 않은 경우에 추측은 검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예요. 문항의 추측도 그래서 문항의 분석 요소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추측을 한 피험자의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G라고, 추측 피험자의 수는 G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이런 답지의 수는 Q라고 할 건데, 이 답지의 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선다형 답지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뭐 이거 있잖아요. 예, 그 답지의 수를 얘기해요. 사지선다형이면 4가 될 테고 오지선다형이면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GR이라고 하는 거는 추측해서 문항을 마친 피험자의 수이고요. GW는 추측해서 문항의 답을 맞히지 못한 피험자의 수예요. 내가 추측을 했는데 답을 맞힐 수도 있고 답을 맞히지 못할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운 좋게도 답을 맞춘 사람들, 예, 그 피험자의 수는 우리 GR이라고 할 거고, GW는 추측을 했는데 문항의 답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을 GW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이 추측도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GW라고 하는 거는 정답을 맞히지 못한 사람들이죠. 정답을 맞히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예. 문항의 답을 맞히지 못한 피험자의 수와 같겠죠. 그래서 요 GW는 문항의 답을 맞히지 못한 피험자의 수
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 500명의 피험자 중에서 80명이 오지선다형 문항에 응답하여 답을 맞히지 못하였다면 추측한 피험자의 수가 100명이 된대요. 100명. 자, 이럴 경우에 문항의 추측도, 이 문항의 추측도는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추측한 피험자의 수를 여기 벌써 계산을 해놨어요. 그렇죠? 원래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측한 피험자의 수를 우리가 G를 계산을 할 경우에는 Q-1분의 WQ라고 할 경우에 오지선다형이니까 5-1분의 80명 피험자 중에 80명이 답을 맞히지 못했다고 그랬죠? W는 답을 맞히지 못한 피험자의 수였어요. 그래서 80 곱하기 오지선다형이니까 5 그랬더니 4분의 400이 됐고요. 피험자의 추측해서 한 피험자의 수는 100명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100명. 그러면 추측에 의해 문항을 맞춘 피험자의 수는 얼마일까요? 추측에 의해서 문항을 맞췄어요. 자, 추측에 의해서 문항을 맞힌 피험자의 수의 공식은 정답을 이제 맞춘 사람이에요. 내가 찍어서 정답 맞춘 사람. GR은 G 곱하기 Q분의 1로 계산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100 곱하기 G가 100이었죠. 추측한 피험자의 수 100 곱하기 5분의 1은 20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추측에 의해서 문항을 맞춘 피험자의 수는 몇 명? 20명 정도 된대요. 자, 그럼 문항의 추측도를 계산을 해보면 자, 문항의 추측도는요. 계산을 어떻게 해요? PGR 문항의 추측도는 n분의 n이 뭐였어요? 500명 모든 피험자의 수 500명 분의 그 다음에 위에 뭐가 붙어요? GR은 뭐예요? 추측에 의해서 정답 맞춘 수 20. 그럼 500분의 20이 되겠네요. 그쵸? 500분의 20을 할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약분을 하고 우리가 나누기를 해보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답은 0.04 정도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체 피험자 분의 추측해서 맞힌 피험자 500분의 20 해서 나누면 추측도는 0.04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문항의 추측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문항의 추측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추측한 피험자의 수부터 먼저 구하셔야 되죠. 추측한 피험자의 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추측에 의해서 문항을 맞춘 피험자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문항 추측도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항의 교정 난이도라는 것도 있어요. 문항의 교정 난이도는 문항의 답을 추측해서 맞춘 피험자의 비율인 문항 추측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피험자가 아까 5가지 선다형 문항에 응답해서 80명의 피험자가 문항의 답을 틀렸잖아요. 그쵸? 80명의 피험자가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이 문항을 답을 맞춘 거예요? 420명이 맞췄죠. 문항의 난이도는 그러면 구해보면은 문항의 난이도를 구했을 경우에 0.84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에서 추측도를 뺀
뺀 것을 제거한 것을 교정 난이도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문항의 그 난이도를 먼저 구하시고 그 구한 거에서 이제 추측도인 점 영사 요거를 빼주시면은 교정 난이도는 뭐가 돼요? 0.80. 우리 난이도 구했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 위쪽에서 여기 문항 난이도를 구했잖아요. 총 피험자의 수분에 문항을 정답을 맞힌 수를 나눴는데 우리 좀 전에는 저거는 이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었기 때문에 공식을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아까 미달항은 없었으니까 NR은 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0.84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빼보면은 0.04를 빼면 0.80 이렇게 문항의 그 교정 난이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고정 검사 이론의 장단점을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고정 검사 이론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이 고정 검사 이론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일단은 추정 방법과 계산이 그래도 좀 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정 검사 이론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하고 있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피험자들의 능력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총점을 검사의 전체적인 그 총점에 근거해서 상집단, 하집단을 나뉘면서 이렇게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확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험자의 능력 추정을 할 때 검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피험자의 능력 추정이 변화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검사가 쉽게 만약에 제작이 되면은 피험자의 능력이 과대 추정될 수도 있고요. 검사가 어렵게 제작이 되면은 어떻겠어요? 피험자의 능력이 과소 추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험자의 능력의 불변성 개념을 유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성도 결여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단점 때문에 우리가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문항 반응 이론이 이제 또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항 반응 이론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총점에 의해서 문항을 분석하고 그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그 고전 그 검사 이론하고는 달리 문항 하나하나에 근거해서 분석하는 이론이 바로 이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연령에 따라서 문항의 답을 맞힌 피험자의 비율의 그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그 문항 반응 이론은 1980년대 초기까지는 잠재적 특성 이론이라고 불리웠었어요. 현재는 교육 심리 측정 분야에서 검사 도구 개발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문항 반응 이론의 이론적인 모형이나 뭐 수리적 배경 이런 것보다는 그 경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문항 반응 이론은 전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얘기했던 그 비네랑 시몬이라는 학자를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이 1916년에 그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문항을 연령대에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을 했던 그 피험자의 비율을 표시한 점들을 연결하는 곡선을 작성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곡선의 연령에 따라서 정답률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그 연령에 적합한 연령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해서 검사를 제작하는 것에서 문항 반응 이론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하고 같은 거예요. 자,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은 또 1936년에 고정검사 이론에 의해서 문항 특성 추정하고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한 그 문항 특성 추정 관계를 처음 증명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로울리라는 사람이 1943년에 문항 반응 이론과 고정검사 이론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문항의 특성을 추정하는 모형과 방법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좀 수리적인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려운 수리적인 계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문항 반응 이론을 교육 측정 분야에서 아주 보편화돼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 6, 11, 19, 31, 35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문항의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0, 1, 2, 3, 4, 5, 6, 7, 8 해서 쭉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 가로의 X축은 지금 연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의 문항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3.5세, 3.5세 아이들이 여기는 정답률이에요. 정답을 맞췄는데 한 65%의 정답률을 맞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위로 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4.5세 아이들은 정답률을 한 85% 맞췄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쭉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한 7살, 8살 뭐 이렇게 되면서는 어때요? 거의 다 100% 정답률을 맞추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쵸? 6번 문항은 3.5세 아이들은 한 요 정도 정답을 맞추고 한 7살, 8살 넘어가면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 문항에 대한 것들은 다 정답을 100% 맞추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항을 볼게요. 자, 41번의 문항을 한번 볼게요. 41번의 문항을 봤더니 자, 이 41번의 문항은 4.5세 아이들이 이제 정답을 하나도 못 맞췄네요. 0이네요, 거의. 그러다가 5.5세 가면서 정답을 조금 맞췄는데 거의 뭐 5% 뭐 이렇게 정답을 맞췄어요. 더 올라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 볼게요. 8.5세 아이들이 정답을 한 60% 맞추고요. 더 올라가 볼게요. 쭉 가보면은 10세가 넘은 아이들 10.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정답률이 90%가 넘어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6번이나 41번의 이러한 문항 곡선, 문항의 그 정답을 맞추는 연령대별로 정답을 어떻게 맞추는지, 얼만큼의 비율로 맞추는지 하는 곡선이잖아요. 이 곡선에서 우리가 볼 때 나이가 증가하면서 문항의 답을 맞히는 아동들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달리 기능하는 것들이 있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3세에서 7세 사이에 아동들의 지능을 잘 측정할 수 있구나. 하는 문항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4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5세에서 13세 아이들 정도가 지능을 측정을 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비네하고 시몬이라는 그 학자는 피험자 집단의 정답 비율이 한 75% 이상 해당되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75%에 해당되는 나이가
그 문항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다라고 판정을 했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문항 특성 곡선이 이제 지능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문항 특성 곡선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곡선이었죠. 예. 그런데 요 나이를 능력으로 바꾼 거예요. 요 나이를 요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크게 해볼게요. 자, 아까는 여기가 나이였었잖아요. 그런데 요거 나이를 능력으로 바꾸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을 나타낸 곡선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문항 특성 곡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문항 특성 곡선, 지금 이렇게 개선하고 좀 보완된 이 문항 특성 곡선은 1946년에 그 터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고요. 이 피험자의 능력과 정답을 맞출 확률과의 그 함수 관계로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의 형태가 아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S자 형태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이제 그래프를 키워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항 특성 곡선은 이제 문항의 정답을 맞출 능력에 따라서 정답을 맞출 그 확률, 그러니까 잠재적인 능력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타라고 표현된 거 있죠? 이게 우리 뭘까요? 인간의 능력. 자, 이쪽에 P세타라고 표현된 거 있어요. 자, 이거는 능력을 가진 피험자가 그 문항의 정답을 맞출 확률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자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낸다 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곡선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S자 형태의 곡선을 띠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자, 문항 특성 곡선은 능력 수준에 따라서 문항의 답을 맞출 피험자들의 정답의 비율, 자, 그러니까 관찰된 그 정답의 비율의 점들을 대표하는 곡선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항의 답을 맞힌 피험자들의 정답의 비율이 어느 특정한 좀 선상에 있는 이 선에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어떠한 경향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이 정도인데 정답을 맞출 확률은 이 정도다. 어떤 경향을 띠는 그러한 점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S자형의 그러한 곡선의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항 반응 이론에서 문항의 난이도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의 난이도는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문항의 난이도는 문항 특성 곡선이 어디에 위치해서 기능하는가 하고도 연결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항 특성 곡선이 오른쪽으로 위치를 할수록 문항이 어렵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문항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대응하는 능력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베타 혹은 B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문항 난이도에서 이론적인 범위는 솔직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존재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항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플러스 2.0
또는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뭐 이렇게 사이에 있고 값이 커질수록 어려운 문항으로 평가를 해요. 자, 여기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3개의 문항이 있다라고 할 때, 자, 요거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능력, 세타는 뭘 얘기한다고요? 예, 피험자의 능력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P세타는 뭐예요? 정답을 맞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요 첫 번째 곡선은 어때요? 1번 문항은 어때요? 능력이, 예,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우상향되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으네요. 그렇죠? 그리고 2번 곡선도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예, 이렇게 S자 곡선을 얘도 띄고 있죠? 예.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3번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3번 곡선 같은 경우는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피험자의 능력이 낮으면 어때요? 정답을 거의 못 맞추고 있네요. 네, 정답을 거의 못 맞추다가 피험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부터 정답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피험자의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도 정답을 맞추는 비율이 있죠. 예, 여기 뭐 20% 정도 맞추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못 맞추고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 우리가 뭐를 유추해 볼 수 있죠? 3번 문항이 1번 문항보다 어렵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의 문항 특성 곡선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능력 수준이 0에 있는 피험자가 1번 문항을 맞출 확률은 뭐 한 80% 된다. 2번 문항을 맞출 확률은 예, 한 50% 되네요. 그런데 예, 3번 문항을 맞출 확률은 예,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문항이 가장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래프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항 반응이론에서 문항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문항 난이도는요.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되는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되는 0.5에 해당되는 능력의 수준의 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라는 것은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0.5에 해당되는 능력 수준의 점을 얘기하고 아까 베타 혹은 B로 표기한다 라고 했죠. 문항 난이도의 범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의 범위는 그 크기가 커질수록 매우 어렵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에 있다라고 봤을 때에 2.0 미만이다. 마이너스 2.0 미만이다. 매우 쉽다. 이 정도는 중간이다. 2.0 이상이다. 매우 어렵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항의 변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항의 변별도. 문항의 변별도라고 하는 거는 문항의 피험자를 능력에 따라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의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항 특성 곡선에서는요. 그 문항의 기울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문항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반면에 문항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낮아지면은 우리는 문항의 변별력이 좀 약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항 변별도라고 하는 것은 문항 특성 곡선상의 문항의 난이도를 표시하는 그 점에서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알파 또는 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문항 변별도가 다른 그 세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정답률이 그러니까 0.5일 때, 50%의 정답률을 가질 때 문항 특성 곡선의 난이도가 지금 모두 같은 상태인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 2, 3번의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다르죠. 자, 변별도는 기울기를 가지고 문항 그 반응 이론에서는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다를 때 3번 문항의 피험자의 3번 문항을 한번 보세요. 3번 문항은 피험자의 능력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어때요? 3번 문항. 피험자의 능력이 증가하는데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데 다른 문항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항을 볼게요. 1번 문항은 능력 수준이 1번 문항을 볼게요. 1번 문항은 능력 수준이 변함에 따라서 능력 수준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어때요? 쭉 올라가네요. 그쵸? 기울기가 좀 더 있어요. 자, 2번 문항도 볼까요? 자, 2번 문항도 보면은 문항의 답을 맞출 요 능력, 요 문항의 그 피험자의 능력 수준이 올라가면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1번만큼은 아니지만 1번은 여기 보세요. 뭐 100%까지 거의 다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번 문항의 변별력이 3번 문항의 변별력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의 그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문항의 변별도가 높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항의 변별도, 언어적인 표현에 의한 문항의 변별도의 범위를 여기에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추측도도 한번 볼게요. 추측도. 자, 추측도는 우리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문항 그 능력이 전혀 없는 피험자는 문항을 못 맞춰야 되는 게 원래는 진리죠. 그쵸? 문항을 전혀 정답을 못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문항을 맞춰요. 그쵸? 어떻게? 추측에 의해서 찍어서 정답을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문항의 능력 수준, 피험자의 능력 수준이 전혀 없지만 여기 10% 정답을 맞추는 그 정도의 그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항 특성 곡선에서 능력이 전혀 없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 있는 이 피험자도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0이 아니다. 0이 아니라 한 여기 0.1, 한 10%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문항의 추측도 같은 경우는 0.2, 그러니까 20% 정도를 넘지는 않아요. 0.1을 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항 추측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문항 분석 예시를 보고서 우리가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예전에 임용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문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문항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37번 문항이죠. 예, 문항 번호가 37번. 37번 문항 같은 경우에 이게 내용 타당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문항으로 양호도가 높은 문항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지금 변별도 보세요. 고정검사 이론에서 변별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요? 예, 0.337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적절하고 조금 약간 쉬운 문항일 수는 있겠네요. 그쵸? 예, 0.40을 넘진 않았고 좀 쉬운 문항이고 적절한 문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측도. 우리 추측도는 뭐예요? 찍어서 맞춘 확률이죠. 예, 찍어서 맞춘 확률 0.070이 나왔으니까 조금 요거는 낮게 나온 거네요. 비교적 추측해서 맞출 확률은 적었다. 라는 거를 뜻하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문항 반응 이론에서도 변별도가 아주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높게 나왔어요. 그쵸? 예. 추측도는 뭐 한 0.141 정도로 그냥 뭐 보통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변별도와 추측도를 보니까 요거는 문항이 좀 양호한 문항이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죠. 그래서 양호도가 좀 좋은 문항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문항이에요. 자, 그리고 요 문항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중등임용고시에 나왔던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문항인데 요거를 문항을 분석을 했던 우리는 요 문항을 분석한 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요 예문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문항 분석한 예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가요? 자, 이번 문항은 여기 전체적인 평이 뭐였냐면 양호도가 좀 낮은 문항이다 이런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변별도를 볼까요? 변별도를 보니까 0.124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별도가 좀 변별력이 낮다. 그리고 난이도는 0.293 이렇게 나왔고요. 난이도는 조금 어렵고 추측도는 어떤가요? 0.273 0.273으로 나와서 추측도는 비교적 낮아요. 그쵸? 완전히 낮지는 않죠. 찍어서 맞을 확률이 그래도 좀 있다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어때요? 아까는 우리가 추측도가 0.70으로 되게 낮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전문가들의 그 내용 타당도도 한번 볼까요? 예,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했는지 보면 여기 고등정신 능력의 이해 정도가 뭐 1.86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조금 측정도가 좀 고등정신의 측정을 할 수 있기에는 좀 낮은 문항이다. 예, 그리고 문항 내용의 복합성이 좀 없는 문항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교직교육 과정과는 비교적 적합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교사 업무하고는 좀 비교적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항으로 좀 문항 분석에서는 요 문항이 양호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문항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자, 학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문항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예제 그 엑셀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항에 정답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응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몇 %, 하위 몇 % 해서 이렇게 구분을 두었어요. 자동으로 이제 수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문항이 있고 문항에 따른 배점이 있고 우리가 이제 행동 영역
어떠한 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인가 하는 것도 표시를 해놨고요. 난이도 상중하를 또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실제 난이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식을 넣어가지고 수식을 넣어서 우리가 요거를 고정검사 이론에 의한 수식이에요. 수식을 넣어서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 1번에 보면은 정오다표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정오다표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정답을 맞춘 것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점점점으로 표시된 학생들 있죠. 요게 이제 정답을 맞춘 학생들. 그러니까 이거 점점점 표시된 학생들의 숫자를 쭉 세면은 피험자 중에서 정답을 맞힌 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오답인데 정답이 3번이잖아요. 근데 오답을 한 학생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정답을 한 학생들은 이렇게 점점점 표시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수식을 이제 쓴 거죠. 이렇게 이런 수식을. 정오답표에 있는 아까 1번 문항에 쭉 들어가 있는 내용, 쭉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정답을 체크한 것, 거기에서 이제 점들만 쭉 세가지고 우리가 계산식을 세워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엑셀 표를 이용해서 문항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스템에서 이게 문항 분석이 요즘에는 거의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계산할 거는 없어요. 계산할 거는 없고 이제 학생들의 자료를 코딩은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몇 번을 썼는지, 이제 사지선다형에서 몇 번을 했는지, 정답자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돼서, 이거의 난이도와 변별력, 지수 같은 것들이 계산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엑셀로 이제 모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우리는 엑셀로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시스템상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데에서 우리가 직접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문항 반응 이론에서 나오는 것들, 문항 반응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계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표준화된 검사, 우리가 뭐 어떠한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성취도 평가 중에서도 이제 어떤 고시를 위한 평가를 한다거나 선발 대학 입시 제도의 어떤 평가 문항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들을 만들 때에 이런 문항 분석할 때 고를 때 문항 반응 이론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정 검사 이론의 문항 분석 방법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항 분석한 예시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문항 반응 이론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 반응 이론의 장점의 가장 큰 장점은 문항 특성이 불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상관없이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일관성 있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피험자가 낮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이나 우리가 난이도와 변별도를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검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분석을 했을 경우에 난이도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능력이 1에서부터 3까지인 학생들, 그러니까 능력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항의 답을 맞춘 피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문항의 난이도가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의 난이도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게 문항의 난이도가 쉬운 문항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피험자의 집단의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피험자의 집단이 뭐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뭐 하위 집단이거나 이거에 상관이 없이 난이도와 변별도가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피험자의 능력도 불변성, 검사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검사를 하거나 또는 뭐 쉬운 검사를 하거나 해도 검사의 어떠한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피험자의 능력이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강점들은 그 서열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에 피험자의 능력 추정의 정확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는 측정 평가하는 어떠한 심리 측정을 하거나 뭐 이런 평가하는 그런 문항들도요. 이렇게 문항 반응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항 반응 이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문항 분석의 문항 반응 이론까지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교재 뒤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해가지고 이 관련된 예문 같은 것들 또 문제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과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있는 거 문제로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했습니다.